오늘은 다정함의 과학, 그죠? 다정함의 과학인데, 영어로는 래빗 이펙트라고 합니다. 래빗 이펙트는 뭐냐면, 뉴질랜드산 그 하얀 토끼 갖고 실험을 했는데, 토끼도 애정을 주면은, 건강하고, 그죠? 그리고 수명이 더 길어진다. 이런 연구가 오래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로 전체 이제 의료 현황에 대해서 다루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까 이걸 다룬 책이라 아마 영어 제목은 그렇게 지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책의 주제인 한국어판은 다정함의 과학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한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터져서 2년 동안 어려웠지만 그 와중에도 한국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일본을 연구한 연구원이 긴 기사를 하나 썼는데요. 이미 그 명목상 GDP는 일본이 우리보다 아직 높아요. 근데 실질 구매력 GDP는 한국이 3년 전에 추월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은 계속 성장하고 일본은 퇴보를 했나. 한국이 발전 모델을 거의 일본 거를 베꼈거든요. 삼성전자도 거의 반도체부터 일본 걸 갖다 베끼고 우리는 모든 걸 일본 걸 베껴서 해왔는데 어떻게 일본을 추월했을까 하는 그런 기사도 나와요. 그만큼 한류를 떠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정말 잘 사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유럽에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유럽에 가면 EU, 유럽 연합 나라 빼놓고는 그 들어갈 때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6개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한국입니다. 그죠? 한국 사람은 유럽에서도 입국 절차 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기들만큼 잘 살고 어떻게 보면 더 잘 산다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한국 사람이 정말 잘 살아요. 그죠? 이미 강남만 해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난리지만 강남만 해도 집 한 채에 막 30억, 40억 찍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으로 따지면은요 400만 불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지 많잖아요. 강남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강남이 오르니까 전국의 아파트도 같이 오르죠. 서울만큼은 안 되지만. 이제 그 얘기는 한국이 정말 잘 살게 됐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특히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회 불만이 너무 많아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즘 행복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는 주로 7만 5천 불을 기점으로 종횡국선을 그린다 그랬어요. 너무 가난해도 행복해질 확률이 적고 7만 5천 불대가 제일 행복한 삶을 살고 그거보다 더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 오히려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연구 결과가 달라져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 확률이 높다. 7만 5천 불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으면 빌 게이츠는 그죠? 몇십조가 되죠?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100조를 찍었죠? 많을수록 행복할 확률이 높은데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니다.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이게 이제 탈물질 사회를 추구하는 건데 우리 사회에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이 책은 사실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기보다는 건강에 대한 의학적인 접근이죠. 의사가 쓴 책이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의학적으로 한 얘기를 우리 사회에 적용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골랐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책을 들어가면서 사회 문제하고 같이 연결돼서 이야기해 보자고요. 먼저 저는 책을 읽을 때 다독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정해서 골라서 읽는데 반드시 저자를 분석합니다. 저자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왜 이 책을 썼는지를 봐야 그 책을 정확히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자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 켈리 하딩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하고 콜롬비아 의대 정신과 의사하고 로체스터 대학 나와서 특이하게 정신과 의사인데 뉴욕 장로병원의 응급실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원래 응급실은 외과 의사들이 제일 많이 근무하잖아요. 이게 다치고 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이 양반이 깨달은 거는 의대에서 배울 때는 임상이라 그러죠. 임상. 우리 육체의 그 증후만 갖고 모든 걸 판단하고 치료를 했는데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반드시 왜 이 신체의 병 때문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신체의 병에 영향을 미치고 또 신체의 병이 정신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사람이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더라. 그래서 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원래 서양 의학은 철저히 임상에 의해서 검증하는 의학인데 거기를 벗어나서 그런 증후가 없는 영어로 unexplained라고 그랬는데요. 설명되지 않는 증후들을 어떻게 알아내고 진단할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분야는 미국에서는 한 60, 70년대부터 계속 연구가 있어 왔나 봐요. 그런데 전통 의학계에서 관심이 없었죠. 없었는데 이 양반이 그때부터 그걸 파기 시작한 거예요. 또 지도 교수가 그쪽을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지도 교수가 첫 번째 하딩 박사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 70년대 연구된 레빗 이펙트라는 연구, 토끼 갖고 실험한 거를 얘기하면서 거기서부터 연구를 하라 그래갖고 그때부터 자료를 다 뒤지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기한테 오는 환자들, 응급실에서 오는 환자들을 분석하면서 이게 건강이 우리 신체의 이 몸에만 관련이 된 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관련된 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리고 그게 사람들을 점점 건강하지 않는 삶으로 모는구나.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그 사례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서 하고 어쨌든 정신과 의사인데 응급실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이 책을 썼다. 그리고 이 책은 어디하고 통하느냐면요. 동양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동양의학은 경험의에서 나오는 거죠. 신체를 진단하고 자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증상을 보고 특히 기라고 그러죠. 기가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기가 세다, 약해졌다, 기가 세졌다. 그래서 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동양의학은 원래 신체와 정신이 같이 가는 의학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서양에서 동양의학적인 접근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거를 하딩 박사가 이거를 책을 내면서 주장하는 거는 그런 의학적 설명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이제 미국이란 특성 상황에서 더 많은 주장을 한 거예요. 이 병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거에 관심을 갖고 같이 노력을 해야 건강한 삶을 산다. 그걸 보면은요, 미국은 저도 이제 특파원을 3년 동안 해봤지만 빈부격차에 의해서 건강격차도 다 벌어집니다. 의료보험이 잘 안 되고 그래서요, 가난한 사람은 병원도 못 가요. 그리고 중산층도 한번 병원 가면은 병원비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가족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서 뭐 몇천만 원이 나왔다고 다행히 보험을 들어놔서 해결했는데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 부자 나라 32개 나라 중에 미국이 꼴찌랍니다. 건강지수가 부자 나라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들 건강도 미국이 최하위권이고요. 그거를 더 확대하면은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나이나 아니면 빈부격차나 교육 수준이나 인종, 백인이냐 흑인이냐 이런 걸 떠나서 전반적으로 미국인들의 건강이 다른 부자 나라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런데 반대로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미국인들이 무지 많이 한다. 그래서 미국이 GDP 대비 한 17.9%라고 합니다. 근데 영국, 비슷한 나라인 영국이 9%밖에 안 된대요. 거의
배를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배를 더 많이 쓰는데 건강은 오히려 훨씬 못하는 거예요. 절반도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을 단순히 병원에서 실험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계속 질문을 던진 게 이겁니다. 세계 최고의 의학기술과 그렇게 많은 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건강하지 않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나? 이거를 이 양반이 연구하는 거예요. 하딩 박사가. 그죠? 그래서 그 책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책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토끼에서. 뉴질랜드산,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서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수컷 토끼 갖고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 로버트 네럼이라는 박사가 수컷 토끼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 토끼들한테 우리도 따지면 이제 그 식생활이니까 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쁜 음식들을 막 주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토끼들이니까 조건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똑같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토끼들은 건강하고 어떤 토끼들은 나빠진 거예요. 근데 그걸 실험을 또 반복했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를 고민하는데 안 풀렸죠. 그런데 그 다음에 관찰을 해보니까 캐나다에서 온 그때 포스닥 박사후 과정을 하는 여자 연구원이 무지 다정다감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토끼한테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끼가 그렇게 다정함을 받은 토끼들은 그렇게 지방이나 이런 게 많은 음식을 먹어도 콜레스테롤도 안 올라가고 건강이 안 나빠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게 애정이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신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연구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 연구를 중심으로 그 이후에 더 진행된 연구들을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이 하딩 박사가.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거는 토끼를 병들거나 건강하게 하는 것은 어떤 먹는 습관이나 또 그 토끼의 원래 유전자가 아니라 주위 환경, 다정함이라는 거죠. 강아지도 마찬가지고요. 동물들이 주인이 애정을 많이 쏟으면 훨씬 건강하대요. 이게 이제 인간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제 그게 후생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DNA는 유전자는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는데 유전자가 조합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환경에 의해서 그 조합의 변화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후생적으로 우리 신체나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유전자는 정해져 있지만 반드시 그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거기에 역할을 하는 거는 영어로 텔로미어라고 하는데요. 그 염색체 끝에 붙은 그 이름을 뭐라 하죠? 무슨 소립자로 그러는데요. 그 텔로미어의 길이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 길이가 길수록 건강하고 그 길이가 짧을수록 이게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거를 계속 실험을 해보니까 다정함, 그러니까 애정이 많은 사랑을 느끼고 서로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은 이 텔로미어 이게 커진대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특히 우리 트라우마, 외상후 증후군이라죠. 그런 걸 겪은 사람들은 이게 극도로 짧아진대요. 근데 이게 본인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후손한테도 적용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임신한 여성이 그런 현상을 겪으면은 거기서 태어난 아이도 이게 짧아진대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환경 영향에 의해서 유전자의 그 기능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주장하는 거를 요약을 하면은 이건 책에 이 도표가 맨 나중에 나와요. 맨 앞에 설명했으면 빨리 이해를 했을 텐데 맨 나중에 나서 그러는데 임상의학이죠. 육체를 분석을 해서 건강을 진단하고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서양의학이 동그라미 친 파란 원안에 있는 임상의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신 건강이 중요하고요. 특히 감정적인 그런 행복이 결정하는 정신적인 건강이 중요하고 이
육체적 건강이나 정신적 건강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요인들. 네, 그 설명이 안 되는 요인들을 이 책에서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죠? 그거를 정말 반복적으로 사례를 계속 연구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지 엔젤이라는 박사는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이라 해갖고 맨 안에 있는, 그죠? 분자 영역에서부터 확대돼서 맨 끝에는 이 전체 우리 생물 생태계까지 그 영향이 쭉 나온다는 도표 연구가에서 발표했거든요. 이거를 기점으로 이 양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이거 순서대로 설명을 합니다. 맨 안에 있는 나를 중심으로 첫째가 1대1 관계. 사람들이 뭐 가족이든 회사든 어디든 1대1 관계에서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공동체로 가고요. 그게 교육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사회 전체의 문제, 그리고 자연 환경과의 문제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책에서는 계속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왜 이게 인간이 정신적인 게 중요한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를 다 설명을 안 하고요. 이 사람이 사례를, 본인이 정신과 의사니까 특히 응급실에서 환자들 사례를 관찰하면서 결론을 낸 거건 이거예요.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의 공통적인 배경은 외로움을 느끼거나요, 학대를 받거나, 너무 가난하거나, 아니면 차별을 받거나, 이런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다 사회적 문제잖아요. 학대, 가난의 문제, 그죠? 차별, 특히 요즘 차별의 문제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요즘 소셜미디어가 발달해서 연결이 더 늘어났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픈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 아까 이제 우리나라가 부자인데 우리 정신적으로는 건강하지 부자가 못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거를 이 문제로 이게 확대해서 해보자고요. 하딩 박사가 이야기한 거는 사실 이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가 노력을 해야 이런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딩 박사가 책 내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챕터마다 끝에다가 하나씩 정리해놨죠. 이렇게 시도를 해봐라. 근데 이거를 요즘 사회학적 측면에서 설명하면은 이런 겁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관계의 시대. 21세가 되면서 디지털의 네트워크 세상이 되면서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들이 맺는 관계의 역학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의 핵심이 나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그리고 자연환경이에요. 이 문제가 나온 거는 일단 나 자신 문제예요.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 인류는 2000년 역사상 외부와의 관계에 의해 싸움이었어요. 수렵 시대에는 내가 자연환경 속에서 적응을 못하면 죽게 되죠. 그래서 자연재해를 맞으면은 생명이 넘어가고, 또 내가 먹을 것을 구해야 되고, 그 이후로 역사 시대가 되면서 권력이 생기고 권력의 압박을 받고, 그죠? 이런 문제들, 또 거대 경제가 재벌이 태어나면서부터는 경제적인 박해, 이런 걸로 싸웠죠. 대한민국도 불과 30년 전에 독재 정권과 싸우고 이런 외부 권력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2000년이 넘어오면서 일단 경제적으로 잉여의 시대가 됐어요. 풍요를 넘어서 잉여의 시대가 되니까, 그전에는 결핍의 시대였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리했고, 권력을 가져서 남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랬는데, 이게 잉여의 시대가 되니까 그 권력이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벌어지고, 그죠? 미얀마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만 예전에 비하면 극소수입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전쟁이 전혀 소련 마음대로 안 되는, 러시아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죠. 이렇게 외부 환경보다는 모든 환경이 점점 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해결할 게 거의 다 해결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게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신적으로 부자가 되는데 첫 번째 과제가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걸 끊임없이 사고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고를 안 하면은 사실 나 자신을 찾지 못하죠. 나 자신을 찾지 못하면은 공동체의 관계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우선 나 자신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이게 승자의 저주인데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 30년 동안 너무 물질적으로 열심히 해서 잘 살다 보니까 외부의 싸움은 잘하는데 내 자신과의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안 되는데 그 나 자신과의 싸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자기 성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그죠? 제가 농담하는데 한 1년 반 전인가 2년 전에 진보 출신의 어느 노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진보들은 자기 성찰할 줄 모른다.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가 이 갈등이 많은 거는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수는 옛날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옛날 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옛날 걸 안 지키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근데 진보는 그 옛날 걸 지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나가자고 그랬는데 진보의 자기 성찰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가 안 돼요. 그럼 진보도 보수가 돼요. 자기 성찰을 안 하고 진보를 못 하니까 보수가 되죠. 그러니까 같은 보수역으로 들어가니까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대한민국의 갈등을 푸는 문제는 진보가 진정한 진보로 하는 거예요. 진보가 진정한 진보로 하려면은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근데 진보뿐만 아니라 강남에 잘 사는 사람부터 저 부산에 사는 사람까지 또 학교에 있는 사람부터 기업을 하는 사람까지 자기 성찰은 안 해요. 남 탓만 해요. 그죠? 남 탓만.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알잖아요. 아파트라는 건 공동문화체잖아요. 공동문화인데 그러면 같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의 카페에 들어가 보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모든 걸 사무소 사람들한테 탓을 해요. 관리사무소장 뭐 하냐, 관리사무소는 뭐 하냐 이러거든요. 관리사무소는 그냥 조종만 해주는 거예요. 아파트는 공동체고 공동체는 우리가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잘 갖고 가려면 우리가 먼저 상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느냐. 우리는 정말 우리 아파트에서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옆집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를 같이 살면서 내가 정말 남들하고 같이 살 수 있게 잘 하고 있는지 이런 자기 성찰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성찰은 나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게 안 쓰면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 공동체로 가죠. 공동체와의 관계가 안 되죠. 공동체와의 관계는 왜 중요하냐면 연결의 세상이잖아요. 기업을 하더라도 연결이 안 되면 가치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명확히 나와의 관계가 설정되면 공동체와 관계가 있고요. 자연환경은 뭐냐면 지구 전체와의 관계예요.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원 월드로 가기 때문에 그죠? 코로나도 보시면은 이전의 유행병하고 다르죠? 이전의 유행병은 대륙별로 퍼졌습니다. 그죠? 뭐 스페인 독감 뭐 이런 식으로 유럽에서 퍼졌거나 남미에서 퍼졌거나 그게 벗어나서 크게 퍼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는 지금 3년째 전 세계적으로 퍼졌죠. 거의 안 걸린 나라가 없죠. 이렇게 전 세계는 원 월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모바일 시대는요. 아프리카든 남미든 전 세계를 똑같은 통신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모바일은 비용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로 생각 안 하면은, 뭐든지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경제활동이든 나의 삶이든. 그래서 자연환경은 뭐냐면요. 그렇게 원 월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 사회만 잘 살면 됐는데요. 지금은 나라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 개념만 생각하면은 결국은 지속성을 확보 못하고 그게 우리한테 역풍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인류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전 인류가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지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연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 자신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자연환경과의 관계 문제. 이 새로운 관계의 시대다. 이게 요즘 사회학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왜 길게 설명하냐? 이 얘기들을 어디서 못 들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을 바꾸는데 많은 영향을 하거든요. 그게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그 하딩 박사가 얘기한 건강한 삶. 왜 1대1 관계를 떠나서 가족도 중요하고 커뮤니티도 중요하고 학교, 직장, 전 사회가 같이 해야 되냐 문제는 우리 삶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21세기 디지털 시대, 네트워크 시대에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그 삶의 의미가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 다니면서 배우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일하고, 그리고 끝나면 은퇴하고. 그런데 제가 60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럼 이전 직장은 그만뒀죠? 근데 60세에 은퇴를 하면은요, 만약에 지금 100세 시대니까 100살까지 산다면 40년을 은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해봤죠? 근데 그렇게 살죠. 그래, 지금 이미 60대, 70대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면 50대 후반에서부터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절반, 60대, 70대의 절반은, 큰 할 일이 없으면서 그냥 은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안 바뀌면은 그렇게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게, 행복한 삶이 될 확률이 적죠. 물론 그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인간은 할 일이 있을 때가 행복한 겁니다. 그거는 20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행복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한테 행복이 제자들이 물었을 때 잘 모르겠는데 할 일이 있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할 일이 있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살아가는 것과 배움과 일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 하딩 박사도 아까 1대1 관계에서 커뮤니티 문제, 그리고 교육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확대해서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요. 커뮤니티 문제는 의미를 갖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고, 내가 의미를 갖고 있는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이 여기서는 공감과 연민을 구분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영어로 compassion과 empathy를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공감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compassion, 연민은 남의 입장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의 입장을, 아픔을 같이 느끼고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내가 삶에 뭔가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을 때 남한테도 내가 아픔을 같이 느끼고 그 사람한테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연민의 정이 공감보다 훨씬 사람을 건강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게 이 하딩 박사의 설명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나요?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로 가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여기 그 전에 설명한 나와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명확히 서해야 공동체, 사회의 관계가 설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민의 정을 느끼려면은 내가 삶을 목적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 안 하면 그걸 성찰이라 하죠. 그래서 영어에서 헷갈리는 영어가 있어요. 메디테이션, 명상하는 게 있죠. 근데 영어에 마인드풀리스라고 했어요. 마인드풀.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에 명사형인데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할까를 고민했는데 그게 결국은 명상 플러스 성찰이더라고요. 그냥 명상은 내 마음을 비우고 가라앉히는, 캄다운은 가라앉히는 건데 이 마인드풀리스는 명상하면서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나의 관계 설정은 나가 누구고 어떤 삶을 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러면 잘 살려면 앞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끊임없이 성찰하고 그래야 남한테 연민을 맺고 있고요. 또 그런 목적의식을 가져야 이 배움과 삶과 일이 융합되는 삶이 살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일도 돈벌이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 어른들이 요즘 청년들을 보고 얘들 웬만한 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네. 근데 그는 이 청년들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 청년들은 우리 세대하고 달라요. 지금 21세기 풍요의 세대, 잉여의 세대에 자랐거든요. 결핍을 몰라요.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의미를 못 찾으면 일 안 해요. 억지로 잠깐 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돈 많이 버는 직장에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면은 이 청년들이 의미 있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일을 하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삶과 일이 합쳐된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거. 여기 하딩 박사도 교육 분야에서는 성장의 그 의미를 무지 크게 둬요. 교육도 성장의 의미를 뒀을 때 그게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할의 의미를, 그거를 천직이라고 그러죠. 이 의미를 부여하는 게 삶과 일이 융합되는 거고요. 그래서 직장에서 경영할 때 요즘 맥킨지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은요, 리더들한테 미국이 지금 난리 났어요. 미국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종업원들이 다 떠나버려요. 왜냐면은 리모트, 그러니까 원격 근무를 하다가 직장으로 근무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다 떠나요. 대규모로, 예전에는 대규모로 해고를 했는데요. 요즘은 대규모로 자진 퇴사를 해요. 그래서 경영자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직원들을 유지시킬까예요. 그래서 맥킨지 보고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리더가 직장인들이 의미를 갖고 성장하는 그런 일터로 만들어줘야 된다.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거기서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삶과 일이 융합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그게 배움이에요. 일하면서도 배우고 살아가면서도 배우고, 이런 삶과 배움과 일이 융합하는 세상. 그럼 이게 이 책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이제 최세선 교수가 얘기하는 거죠. 요즘은 인간은 호모사피엔스, 그죠?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네트워크 세상이기 때문에 호모심비우스, 공생인간이라는 거죠. 같이 살아가는 세상, 그죠?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삶의 목적을 갖고 자기가 의미를 찾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결정이론이에요. 자기결정이론은 70년대부터 나왔죠. 그리고 요즘 다시 각광을 받는데, 뭐냐면 자기가 주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련돼서 같이 일을 해야, 살아가야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결정이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도성이라는 거는 내가 일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어토노미라고 하는데 사실은 컨트롤이에요. 자기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권한이죠. 내가 포기하는 것도 내 권리예요. 이게 자기주도성의 핵심이에요. 이게 하딩 박사가 건강한 삶을 만드는데 이 얘기들이 다 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여서 올라가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행복한 긍정의 심리학에 나오는 이야기도 이 책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행복한 모델,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한. 예전에는 미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모든 걸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대학 가서 해라.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들은 게. 그죠? 근데 지금은 대학 가도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 너무 세상이 빨리 바뀌어서 감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델은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 말은 되는데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게 지금 내가 행복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의미가 미래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알죠? 그게 하딩 박사는 건강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일, 살아가는 일에 의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딩 박사도 칙센트미하이 교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의미 있는 일에 내가 쪽 집중했을 때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성장했을 때 몰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몰입이 돼야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텔벤 샤르 교수는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의 포괄적 경험이다. 이게 아까 얘기한, 즐거움은 현재 행복이고요. 의미는 미래 행복이에요. 그리고 예일대학교의 에이미 푸제스 니에프스키 교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죠. 일의 성격 변화를 해서. 그래서 지금은 돈이나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성취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은 이걸 잡 크래프팅이라고 해요. 잡 크래프팅.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일을 만들어가야 행복한 삶을 사는지 잡 크래프팅, 그러니까 업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리고 인지적 설정. 인지 설정은 이제 우리가 많이 교육을 통해서 하니까 많이 아는데, 관계의 설정, 관계를 어떻게 맺냐, 이런 거는 많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많이 연구를 안 했죠. 그죠? 여기서도 보면은, 하딩 박사가 얘기하는 것도 비슷하죠. 내가 소속감, 그죠? 소속감. 그리고 자기 주도성, 그죠? 이 일이 내 일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죠. 그래서 그걸 갖고 이런 모델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책 한 권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어떻게 업무를 내가 설정해 갈 건지, 나의 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애정의 문제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있어요. 미국은 교육 측면에서 많이 연구가 됐는데, 미국은 교육의 빈부격차가 무지 크죠. 저소득층은 거의 뭐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시민단체는 교육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써요. 그리고 내가 기부를 한다 할 때도 교육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해요. 그래서 특히 시카고나 이런 빈민층이 많은 지역에 특히 흑인 계층이나 이렇게 남미 계층 이렇게 마이너리티 소수 인종들의 저소득층에 가서 교육 봉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교육 봉사 단체도 무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아이비리그 나온 이런 학생들이 거기 가서 2, 3년씩 그런 우리로 따지면 야학이죠. 야학을 하고 그래서 걔들을 대학에 보내요. 대학을 보내는데 성적은 똑같죠. 중산층의 백인 중심의 중산층 학생들이나 성적은 똑같아서 같이 대학을 입학하는데 대학 가서 탈락률이 몇 배가 높은 거예요. 왜 그럴까를 연구한 거예요. 그거를 대학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막 20년, 30년 관찰 연구를 해서 결론 내린 게 이런 여러 가지 의지도 있지만 거기에 권유는 어태치먼트라고 그러죠. 어태치는 원래 붙이는 거잖아요. 애정과 소속감이 같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애정만 있는 게 아니라 소속감. 이게 이제 부모가 가장 여기에 해당되죠. 애정과 소속감이 같이 있는 관계를 가졌을 때, 그 옆에 있는 인내심이라든가 자기 통제라든가 규칙에 순응하는 거라든가 실행적인 성격이라든가 도덕적인 성격 이런 형성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의 백인 중심의 중산층 가정 출신 애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그런 어태치먼트, 애정과 소속감을 같이 느꼈기 때문에 일만한 거에 대해서는 포기를 안 하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소득층에서 자란 학생들은 학업 성적은 빨리 올렸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빨리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안전망을 어떻게 만드냐? 안전망. 그래서 이게 믿음의 문제, 신뢰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사실은 이 신뢰의 문제는 거짓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갈등의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소셜 미디어 때문에 바이어스, 편견이 무지 많이 들어가고 가짜 뉴스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극도로 대결을 하다 보니까 모든 정보 교류에 바이어스가 작용하는 거예요. 편견이 작용하니까 제대로 된 정보 소통이 안 되니까 신뢰가 무너지는 거야.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 안전망이 안 돼요. 사회 안전망이 안 되면 하딩 교수가 얘기한 사회적 건강, 이 양반은 집단 건강이라고 그래요. 컬렉티브 헬스라고. 집단 건강을 추구해야지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달성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집단이 건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걸 만들 때 신뢰성이 중요하다. 아까 얘기한 직장에서도 일터를 무지만이 크게 다뤄요. 일터에서 어떻게 이런 건강한 일터를 만들 건가, 그죠? 거기서 리더십의 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맥킨지나 이런 요즘 디지털 경영학 컨설팅 하는 사람들에 많이 나오는 게, 종업원의 행복이 없으면 그 회사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이 행복하게 만들고 종업원의 경험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그죠? 소비자의, 이용자의 경험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경영자 입장에서는 우리 종업원도 나의 이용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의 경험. 그래서 그거 위해서는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하딩 박사의 건강한 삶, 건강한 사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과 성장과, 그죠? 그리고, 차별을 안 하는, 그죠? 인클루전. 다 내포하는, 그죠? 지금도 우리 사회는 아직 싸우고 있죠? 장애인 문제 갖고도 싸우고 있고, 남녀 문제 갖고도 싸우고 앉아있고, 그러죠? 이게 이제 인클루시브. 디지털 시대, 네트워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죠? 네트워크 효과가 높을수록 인클루시브.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포용성이 있어야 네트워크가 성장하는데, 그 생태가 성장하는데,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갈등이 높아지고, 익스클루시브, 배제하는, 그죠? 상대를 무조건 배제하고 이런 사회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기를 너무 딴 얘기가 더 많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이렇게 읽습니다. 원래 그 책을 갖고 다른 이야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사실 그렇게 책을 제 생각에 읽어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에 적용하고, 이 문제를 여기에 적용하고, 그래서 이 책은 건강만 갖고 접근하면은, 사실은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의학계에 있는 사람 외에는 별로 읽을 거리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은, 일반인들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건강도 의사들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모두가 건강한 삶이 돼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그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지구가, 인류가 건강해져야 그게 나한테도 다시 건강으로 돌아오는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